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이곳은 이제 겨울바람의 각이 약간 무뎌졌어요. 벌써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요. 목련꽃이 폈다가 지고요. 벚꽃이 몇 주 후면 만개해서 축제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이영철 작가님의 엄마의 텃밭인데요. 이렇게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엄마의 텃밭을 쓰신 이영철 작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이사, 그리고 청어출판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작품도 장편소설 비오는 날의 쇼팽 외에도 다수의 작품이 있고요. 시집에 시나리오까지 다방면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작품 낭독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영철 작가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영철 작가님의 엄마의 텃밭 시작할게요. 그랑께 그냥 깨까시 가게 절대 몸에 칼을 대지 말라 그 말이여.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지금도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변한단께. 여보, 어머니에게 기저귀를. 나가, 너그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떡해요? 엄마의 텃밭, 이영철. 산밑 부동산에 들어서자 짜장면 냄새와 단무지와 양파에 뿌린 식초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아침을 걸러 공복인 터라 후각이 예민했다. 부동산 사무실 벽에 걸린 액정시계는 1시 5분이었다. 사무실은 5평쯤 되어 보였는데 마주복에 배치된 낡은 갈색 4인용 가죽 소파와 소파 사이에 놓인 낮은 탁자, 벽면을 가득 채운 빛바랜 정릉일대의 집안 지도, 사무실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큰 책상과 컴퓨터가 전부였다. 지금껏 다녀온 부동산 사무실에 비해 협소하고 허름했다. 괜한 기우겠지만 이래가지고 영업이 될까 싶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사내가 소파 앞 낮은 탁자에 신문을 깔고 짜장면을 먹다가 급하게 티슈를 뽑아 입을 닦으며 일어섰다. 벌써 몇 달째 짬을 내 부동산을 돌고 있는 중이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사무실 분위기 탓인지 괜히 왔나 싶었다. 어서 오세요. 늦은 점심을 먹느라. 사내는 서둘러 짜장면 그릇을 어울리지 않는 큰 책상으로 옮기고 신문을 치우고는 물티슈를 2장 꺼내 탁자를 애둘러 훔쳤다. 미안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밥 한 끼 편하게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 냄새나죠? 잠깐 문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사내는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오이농장을 하는 고향 형님처럼 편하고 수더분한 인상이었다. 반쯤 대머리가 진행 중인 것까지도. 사내는 머리숱이 엉성한 긴 머리칼을 훑어넘겼다. 정수리가 훤히 보였다. 그걸 감추려 그나마 옆에 남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정수리 쪽으로 넘긴 모습이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을 연상케 했다. 정릉 조기축구회라고 새겨진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시골 사랑방에 놀러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짜장면 냄새에 허기가 져
이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집을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짜장면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아직 점심 전이라. 아, 네, 되고 말고요. 동네 친구 짱깨집이 바로 옆이라 번개처럼 가져올 겁니다. 사내는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순철은 그가 책상 위로 치웠던 짜장면을 가리키며 전 괜찮으니 편하게 식사하세요. 어차피 저도 신사를 질 건데요, 뭐. 하며 싱긋 웃었다. 그래도 될까요? 짜장면은 불면 잼병이거든요.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사내도 따라 웃으며 치웠던 짜장면을 탁자로 다시 가져와 단무지의 면을 휘감아 볼이 미어지게 먹기 시작했다. 참으로 먹성이 좋아 보였다. 순철은 그가 편하게 식사하도록 밖으로 나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천둥벌거숭이가 손에 잡힐 듯 낮게 떼지어 날고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가롭고 편안한 가을 햇살 속으로 담배 연기가 오로리 흩어졌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야는 모르는 일이란께. 니는 괜시리 역정을 내고 그러냐. 나가 심심해서 운동을 할 겸 그런 것이란께. 엄마는 아내를 감쌌다. 아내는 엄마와 순철 사이에 엉거주춤 서서 울상을 지었다. 어머님이 한사코 속옷을 내놓지 않으셔서. 순철은 화장실에서 등을 보인 채 불편한 다리로 쪼그리고 앉아 당신 팬티를 빨래판에 손으로 벅벅 문대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솟구쳤고 때맞춰 외출했던 아내가 들어서다 날벼락을 맞았다. 순철은 워낙 깔끔한 성격인 엄마가 속옷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하반신에 장애가 와 화장실 갈 때도 엉덩이 걸음으로 가는 엄마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초기 치매 증상도 함께 와 뜬금없이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해 순철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일찍이 아버지를 보내고 30대 청산고압으로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순철만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겪으며 살아온 당신이었다. 하반신의 신경이 거의 마비돼 걷는 기능을 잃었지만 다행히 손은 약간 어색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순철은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려왔다. 형편이 어렵던 어린 시절, 엄마는 정릉시장 귀퉁이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5평도 채 되지 않는 생선가게를 지켰다. 한여름 무더위와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도 그곳에서 났다. 1년 중에 쉬는 날이라고는 추석날과 설날 당일뿐이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그나마 신림동 산꼭대기 달동네에 방 2칸짜리 아담한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을 마련한 것은 순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이사하던 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이삿짐을 나르며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에 연신 한박 웃음을 짓던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이사를 마치고 정리되지도 않은 방에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아 늦은 점심으로 먹던 곱빼기 간짜장도. 엄마의 몸에서는 늘 생선 비린내가 났다. 특히 여름에 비라도 오는 날엔 유독 냄새가 심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엄마 가게로 뛰어갔다. 정릉시장 상인들은 어느새 낯이 익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엄마 가게까지 가면서 눈이 마주친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통과 의례였다. 순철아, 이리 온나.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시장 상인들은 꼬마 손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봉지나 제철 과일 등을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여주곤 했다. 그때마다 순철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엄마가 한 입 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순철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한 입도 아닌 반입 정도만 베어 물었다. 녹는다, 어여 먹어. 그런 순철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엄마도 한 입만 더 먹어. 삼립부동산 사장과 짜장면 식사 후 오후 내내 정릉 일대를 발품 팔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냈다. 새 건물은 아니지만 50평은 좋게 돼 보이는 앞마당과 그 앞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거실 통유리창이 그날로 계약 도장을 찍게 했다. 동남향이라 통유리창을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드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집 뒤로는 곧바로 산자락과 연결된 산책로도 있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지대가 높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집 앞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밤이 되면 집 뒷숲에서 부엉이가 온다니까요. 서울 시내에서 이런 집이 이 동네 말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 집도 저기 보이는 2층 집이라 잘 압니다. 산에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붉은 벽돌 2층 집을 가리켰다. 부른 가격에서 깎지 않고 바로 계약하자는 말에 한껏 들떠 보였다. 사내는 매매 가격보다는 높게 부르고 생색내며 조금 깎아줄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경험상 부동산 매매는 거의 그랬다. 대부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는 매도자가 얼마까지 받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그 가격에 더 얹어 팔아 차익을 챙기고 매도자에게는 복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 생전에 텃밭 딸린 집에서 흙 한 번 만지며 살아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순철이 고등학교 때 엄마 친척 큰아들 결혼식이 있어 군산에 함께 갔을 때였다. 친척집 텃밭에 자라고 있는 온갖 채소들을 보며 한 말이었다. 엄마는 무심코 혼잣말처럼 한 말이지만 이상하게 순철은 그때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궁핍했던 시절. 엄마의 그 말이 순철에겐 몸에 남겨진 상처의 흉터처럼 가슴 한구석에 각인되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결정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었다. 초기 치매 증세와 거동이 불편한 엄마에게 사방이 막힌 아파트보다는 흙이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순철의 판단은 옳았다. 아파트에서는 밤낮으로 텔레비전에 초점 없는 마을간 시선을 주고 있던 엄마. 그 엄마가 호미를 들고 책 넓은 모자를 쓴 채 엉덩이 걸음으로 마당 한쪽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큼 봄이 왔다. 정갈하게 고랑까지 만든 텃밭엔 어느새 온갖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토록 원하던 텃밭과 소일거리가 생긴 엄마의 눈에도 생기가 돌았다. 엄마의 몸빼바지 엉덩이 부분은 흙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할머니 이건 뭐야? 어린이집을 다니는 반바지 꼬맹이는 할머니 꽁무니에 껌딱지 마냥 붙어 다녔다. 오냐, 이건 오이라는 거요. 네 얼굴 마냥 예쁜 노란꽃이 피었다 지면 그 꽁댕이에 오이가 생기는 거요. 꼬맹이는 오이가 매달릴 나무 지지대를 엄마와 함께 만들며 제잘됐다. 오이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이가 다 크면 할머니 먼저 따줄게. 다음엔 엄마, 다음엔 아빠. 나도 먹고. 으이구, 내 갱생이 착하기도 하지. 엄마는 흙 묻은 손으로 게살구만한 엉덩이를 토닥이며 얼굴 가득 햇살이 번졌다. 네 강 내 강, 이 아들이 목마르지 않게 아침마다 물을 주자이. 알겠자? 순철은 텃밭이 훤히 내다보이는 거실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생활도 안정되고 큰 변화가 없는 지금
이런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고마웠다. 텃밭에 있는 엄마와 꼬맹이의 모습은 절제된 정물화의 한 풍경 같았다. 세탁기에 건조 기능이 있지만 일부러 마당을 길게 가로질러 만든 바지랑대를 한껏 올린 빨랫줄에는 옷과 수건들이 늦은 봄날의 따스한 햇볕 아래 펄럭이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바지랑 끝에 앉을 듯 말 듯 맴돌고 있었다. 나가, 너그들한테 할 말이 있는디. 이른 저녁 후 한가로이 거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엄마의 말에 약속이 난 듯 순철과 내가 들고 있던 두 커피잔이 허공에 우뚝 멈췄다. 덩달아 우유를 마시던 꼬맹이도 입술가에 우유가 잔뜩 묻은 얼굴로 할머니를 보았다.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내 병을 잘 알고 있단 게. 지금도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치 내 머릿속에 전혀 딴 사람이 들어가 앉은 것 맨키로 이상하게 변한단 게. 어느 땐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거짓말처럼 까맣게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말인디. 순철은 긴장한 채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순철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엄마였다.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 순철 앞에서는 기침을 참고 밖에 나가 몰래 하는 엄마였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순철의 마음 한구석은 썰물이 지는 것처럼 애잔했다. 창밖엔 유난히 울음끝이 긴 아이의 투정처럼 비가 며칠째 끊길 듯 말 듯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내가 정신줄을 놓고 몸져 눕거들랑 단지 반송장뿐일 생명 연장을 위해 목에 무엇이냐 산소호흡기나 링겔줄 같은 걸 주렁주렁 꼽지 마라. 그랑께 그냥 깨까시 가게 해. 절대 몸에 칼을 대지 말라 그 말이여. 내 말 알겠지야?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혹여 제가 어머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었나요? 아내 얼굴엔 당혹감이 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이기에 더 그랬는지도 몰랐다. 아니요, 내 말뜻이 그런 것이 아니란 걸 네가 더 잘 알자니요. 엄마는 손까지 내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엄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요? 마음 우울해지게. 순철은 반쯤 마신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 말에 커피 맛을 잃었다. 엄마의 건강을 최악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엄마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을 듣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오. 나도 많은 생각 끝에 너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여. 밤새 잠자다 고통 없이 깨까시 가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요 며칠 생전 한 번도 꾸지 않던 네 아버지 꿈을 며칠 동안 연달아 꾸었어. 네 아버진 늙지도 않고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단께.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엄마에게도 꽃길을 걷는 꿈 같은 신혼이 있었으리라.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안개 속에 가려진 사물의 윤곽처럼 어렴풋하게, 그러나 깨져 흩어진 거울의 파편처럼 조각조각 선명한 기억이 있기는 했다. 목마를 태운 채 그 큰 키에 공중공중 뛸 때는 떨어질까 얼마나 무서웠던가. 달 밝은 밤에 어느 시골길을 손잡고 갔는데 손은 얼마나 크고 따뜻했던가. 아버지는 그렇게 선명한 신체적 감촉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떠오르지 않아 사진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엄마는 요즘 들어 부쩍 치매 증세가 자주 왔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거의 아침부터 텃밭에 있었다. 따라서 텃밭엔 실오라기만한 잡초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엄마의 그런 정성에 보답하듯 온갖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순철은 그런 엄마와 텃밭을 볼 때마다 이 집으로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하란 말이여. 아내는 평소답지 않게 단호하게 재촉하는 엄마를 애잔함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설핏 물기가 어렸다. 니는 대답을 않는겨? 엄마는 반응이 없는 순철을 다그쳤다. 순철은 그런 엄마의 다그침과 눈길을 피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말 엄마가 의식을 잃은 채 생명 연장만 하고 있다면. 하지만 엄마의 다그침에도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거실 유리창에 맺혔던 빗방울들이 어느 순간 제 무게를 못 이겨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 알았어요. 순철은 새삼 엄마를 쳐다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였다.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리라 마음먹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텃밭엔 비를 맞은 식물들이 한층 더 싱싱해 보였다. 순철의 가슴에 자리한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맙고 애틋했다.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크게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없지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왜 사람은 꽃이 지고 나서야 그때가 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엄마에게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스러움이었다. 순철은 엄마와 아내와 의논 끝에 맑은 날에도 늘 땅이 질척거리던 마당 왼쪽 대문 옆에 10평쯤 되는 연못을 만들었다. 예상대로 산줄기와 맞닿은 수맥이 있었던지 땅을 2미터쯤 파자 지하수가 솟구쳤다. 조경사는 마당을 사람 키에 서너 배쯤 깊이 파고 자연석으로 연못가를 두르고 돌 사이사이 연산홍과 창포와 부들과 버터 칸나를 비롯한 수생식물을 심었다. 며칠이 지나 연못에 지하수가 가득 차오르자 불의 옥잠, 마름, 개구리밥을 비롯해 수련까지 띄웠다. 처음에는 소박한 밑그림뿐인 도화지처럼 뭔가 좀 허술하고 어설퍼 보였다. 하지만 식물들의 초록색 물감이 한가득 칠해지고 수련줄기가 꼿꼿이 뻗어 하얗고 붉은 꽃들을 피우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그림으로 보였다. 처음에 남대문 시장에서 붕어와 새우와 메기를 비롯한 민물고기들을 사다 풀어놓자 보기 좋은 그림이 되었다. 신기한 것은 연못을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구리 몇 마리가 한가하게 연못 위를 헤엄치거나 수련의 널찍한 이파리 위에 앉아있기도 했다. 집이 산자락과 연결된 곳이어서 산에 살던 개구리들이 물을 찾아온 것 같았다. 집 주위 사방이 적벽돌 담벼락으로 막혔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아마도 대문의 틈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다. 잠자리와 나비들도 날아와 수초에 머물고 새들도 날아와 지저귀며 목을 죽이곤 했다. 엄마와 수빈이는 종이박스를 뜯어 연못가에 넣고는 아침마다 그 위에 쌀을 비롯한 잡곡들을 펼쳐놓았다. 새들에게 주는 모이였다. 그렇게 준 모이는 한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졌다. 엄마와 꼬맹이의 일과는 텃밭과 연못 가꾸기가 주였다. 그렇게 보름쯤 지나자 한자리에 놓인 모이에 익숙해진 온갖 새들이 동트는 새벽부터 몰려와 모이를 달라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용감한 몇 녀석은 어느새 낯이 익은 엄마와 꼬맹이 손에 들려있는 땅콩이나 잣을 쪼아먹거나
물어가기도 했다. 연못 한쪽에 파란색 파라솔과 간이 탁자까지 설치해놓자 그럴싸했다. 엄마의 의견대로 연못가에는 앵두나무 몇 그루와 머루나무가 넝쿨을 뻗고 올라가게 지지대도 만들어주었다. 어느덧 연못은 차와 간식을 먹는 야외 카페가 되었다. 밤이 되면 집 뒤 갈참나무 숲에 부엉이 한 쌍이 날아와 울었다. 서울 주택가에서 개구리와 부엉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마치 한적한 산골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주었다. 집을 구하기 위해 정릉까지 온 것도, 그 과정 중에 산밑부동산 사내를 만나 이 집을 찾은 것도, 엄마를 위한 텃밭과 연못을 만든 것도 모두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와는 오며 가며 친구처럼 지냈다. 연못을 만들 때 조경사를 소개해 준 것도 그이었다. 여보, 어머니에게 기저귀를... 순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철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출근하기 전에 엄마를 살피러 방문을 열자 뭔가 역한 냄새가 났다. 잠든 엄마 모르게 이불을 들춰보자 똥냄새와 지린내가 훅 풍겨왔다. 행여 엄마가 깰세라 소리나지 않게 조심히 문을 닫았다. 엄마의 머리는 어느새 찔레꽃이 만발이었다. 모진 세월을 이겨낸 순철만을 위해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다. 순철은 엄마 방을 나와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다 출근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보나마나 지금껏 그 뒤치다거리는 아내가 하다 어렵게 입을 연 것이다. 엄마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말씀드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순철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다. 어제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알았어. 사실 그러신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건데. 아내는 다시 순철을 보며 뜸을 들였다. 나름 이 말을 하기까지 망설였던 기색이 역력했다. 아침을 드시고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밥 안 주냐고 하시고 평소답지 않게 커피도 연달아 몇 잔씩 드셔서 건강을 해칠까봐 말리면 언짢아 하며 역정을 내시고 새들 모이 주는 것도 잊으신 것 같고 텃밭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그랬구나. 순철은 아내의 말을 듣고야 요 며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던 의문이 풀렸다. 그제야 실오라기만 한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하던 텃밭에 잡초들이 눈에 띄는 까닭을 알았다. 며칠 전엔 수빈이가 연못가에서 잠자리를 잡는다고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거기까지 말한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차마 다음 말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순철은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며 초조해졌다. 아내의 성격상 저리도 말꼬리를 흐리는 것을 보면 예산 일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는 혼자 사귀고 해결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조바심이 난 순철이 다음 말을 재촉했다. 끊은 지 몇 달 되는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마당에 뛰어다니는 쟤는 네 집애냐고. 왜 우리 집 마당에서 저러고 다니느냐고. 순간 순철은 등골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냉기를 느꼈다. 엄마에게 있어 수빈이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한 손자였다.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방에 재우며 기저귀 가는 것을 시작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등 모든 것을 며느리 손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 하루 24시간을 손자와 함께했다. 수빈이가 말을 시작할 때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란 말을 먼저 할 정도였다. 그런 손자를 못 알아볼 정도라면 치매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신이 있으면 증상을 안 보이는데 출근하고 나면 가만히 계시질 못하고 이 방 저 방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셔요. 정말 이런 말은 하기 싫은데. 순철을 보는 아내의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렸다. 나를 보는 어머님 눈빛이 이따금 영 낯선 사람 눈빛 같고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고 어떻게 해요? 순철은 아내의 어떻게 해요? 라는 말 속에는 차마 본인의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증세가 더 악화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도 내포된 물음이리라. 어느 날부턴가 수빈이는 할머니 방에서 자기 싫다고 했다. 그렇게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녀석이. 할머니 방에서는 똥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잠도 안 자고 나를 쳐다보거나 만지고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말하고. 할머니가 무섭고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녀석도 엄마의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아이가 무섭고 싫다는데 도리가 없어 제 방에 재울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수빈이가 자꾸 피하자 벌컥 화를 내기도 했고 잠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덥석 끌어안는 바람에 놀란 녀석이 울며 안방으로 뛰어들곤 했다. 그럴수록 손자에 대한 엄마의 집착은 더해갔다. 어쩔 수 없이 수빈이를 안방에 재워야 했다. 이제 엄마는 엉덩이 걸음으로 손자를 찾아 안방 문까지 두드려 밤잠을 설칠 때가 잦아졌다. 그때마다 순철은 문 앞에 있는 엄마를 안아들고 엄마 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한 이불을 덮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팔베개를 해주어 품에 안고 토닥여 잠을 재워야만 했다. 그제야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드는 모습을 보는 순철의 마음은 아팠다. 주름진 얼굴에 흐트러진 긴 머리카락을 잠에 깰새라 조심스레 귀 뒤로 넘겨주며 밀려오는 먹먹한 가슴의 통증을 견뎌내야만 했다. 순철은 취침등 불빛 아래 자신의 가슴팍에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엄마를 보았다. 그러길 얼마나 했을까? 환영이었을까? 순철은 엄마의 가녀린 어깨에서 불쑥 솟구쳐 푸드득 날아오르는 하얀 새떼를 보았다. 때를 지어 날아가 버리는 소멸을 보았다. 소멸이 갖는 인과는 죽음이 아닌 망각일 텐데. 언제부턴가 엄마는 바닷물에 빠진 소금 인형처럼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망각의 세계로 침잠되어 가고 있었다. 다 내 거야. 왜 뺏어 먹으려고 하는겨? 엄마는 갈치조림 냄비에 손이 간 수빈의 젓가락을 손으로 차내며 역정을 냈다. 꼬맹이는 낯선 할머니의 표독한 모습에 놀라 이내 눈망울 가득 눈물을 머금었다. 아내의 품에 안겨 입술을 삐죽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어깨를 들썩였다. 나름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다. 늘 그러면 녀석도 할머니를 싫어할 텐데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할머니로 변하니 꼬맹이도 종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녀석이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엄마의 정신은 일정한 패턴도 없이 마치 스위치의 접점이 불안정한 전멸등처럼 오락가락했다. 평생을 소식했는데 식탐을 냈다. 순철은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갈치조림 냄비를 엄마 앞에 바짝 당겨 놓았다. 그리고는 앞접시에 갈치를 옮겨서 가시를 발라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다. 맞아, 이 갈치는 다 우리 엄마 거야. 또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아내는 그런 모자의 모습을 아픈 시선으로 바라보다 수빈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줬다. 순철은 누가 뺏어먹기라도 하는 듯 불안해하며 급하게 숟가락질을 하는 엄마의 밥 위에 갈치를 연신 올려주며 체하지 않도록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여보, 어떡해요? 순철은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등골을 훑어내려왔다. 왠지 엄마가 관련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방금 전에 집에 불이 났었어요. 어머님이 빨래를 삶는다고. 순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보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이 났어요가 아닌 불이 났었어요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일단은 안심이 됐다. 화재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불을 껐다는 말이었다. 엄마는 다행히 다치신 데는 없어요. 아직 집에 불 난 것도 모르세요. 알았어, 바로 갈게. 순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앞과 옆 벽면과 부엌 천장이 시커멓게 걸려 있었다. 분말 소화기의 하얀 분말이 미처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부엌은 엉망이었다. 들통 속에 든 옷들은 불에 타 거의 까만 재가 되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채였다. 엄마는 보시면 놀랄까봐 간식을 챙겨 방에 계시게 했어요. 아내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엄마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속옷을 삶는다고 물과 속옷이 든 들통을 가스레인지에까지 들어올리고 불을 붙였는지 불가사의했다.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서 잠이 들어 생긴 사고였다. 집에 들어온 아내가 벌겋게 달궈진 들통을 받고 들통 안에 빨랫감엔 불이 붙어 있었고 가스레인지 옆에 걸어둔 키친타월에 옮겨붙은 불이 천장에 번지고 있었다. 하마터면 가스를 연결하는 고무 호스가 불에 타 가스 폭발로 집이 전수될 수도 있었던 화재였다. 때맞춰 들어온 아내가 아찔한 순간에 불을 끈 것이었다. 엄마는 지금의 주방 상황도 모른 채 귀까지 어두워져 볼륨을 높일 대로 높인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집을 나가 밤새 찾게 하다가 새벽녘에 험한 꼴이 된 채 동네 지구대에서 연락받게 하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아내의 화장품을 들고 와 화장을 요란하게 하거나 말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당을 뱅뱅 돌거나 어느 땐 아기처럼 대소변을 아예 가리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먹을 것을 탐했다. 따라서 이제 아내는 일상의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다. 한시도 엄마를 향한 감시의 눈길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활동! 수빈이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거실을 가리켰다. 호들갑에 거실에 나가보니 똥이 엄마 방 입구까지 범벅이 되어 있었다. 기저귀를 찾지만 옆으로 새어나온 것 같았다. 엄마가 앉았던 거실 가죽 소파에도 똥도장이 찍혀 있었다. 순철은 물티슈로 소파와 거실 바닥을 닦았다. 거실 문을 열고 방향제를 뿌렸다. 어느새 아내가 엄마를 번쩍 안아들고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는 점점 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가 날 밥을 안 준다. 배고파 죽겠어. 퇴근하자마자 순철에게 다가와 고자질하듯 한 말이었다. 순철은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엄마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며 장단을 맞추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우리 엄마를 배고프게 했대? 혼을 좀 내줘야겠네. 그럼 점심도 아직 안 드셨어요? 엄마는 무슨 까닭인지 늘 배고파했다. 거실 탁자에는 엄마의 주전부리를 위한 과일이며 과자와 빵 등이 놓여 있었다.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오자 엄마는 눈을 흘기며 소리쳤다. 우리 아들 왔는데 빨리 밥 줘. 뭐 하는겨? 나도 배고파 죽겠구만. 네, 어머님, 바로 차릴게요. 아내는 엄마가 그리 억지 소리로 혼내도 당신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순철을 향해 눈을 찡긋하고는 주방으로 갔다.
썩을려니 서방님이 왔으면 냉큼 밥상부터 내오지 않고 방구석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썩을년. 엄마는 주방으로 향하는 아내의 등을 향해 한마디 했다. 아내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다. 그러게나 말이죠. 썩을년이 배고파 죽겠는데 진즉 준비해놓지 않고 이제야 밥상을 차린다고 부산을 떨고. 순철도 아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엄마 손에 제일 크고 싱싱한 딸기를 포크로 찍어주며 맞장구 쳤다. 순철이 역성을 들어주자 기분이 좋아진 엄마는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딸기 하나를 포크로 찍어 순철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여 먹어. 딸기가 겁나게 맛나구만. 엄마, 저 썩을년도 하나 줄까? 그래도 수빈이 애미자녀. 엄마 수발 들어주느라 고생도 하고. 순철은 소파에 앉은 엄마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물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다. 엄마의 눈엔 짧은 순간에 많은 감정의 회오리가 지나갔다. 모자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아내도 커피를 타다 말고 동작을 멈춘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 그럼 한 개만 줘. 그리고 니도 이제 그만 먹어. 이따 우리 강생이 오면 다 줄겨. 엄마는 그새 마음이 변해 꼬맹이를 준다며 사납게 딸기 접시를 빼서 멀찌감치 지웠다. 순철은 싫다는 엄마를 구슬려 딸기를 아내 입에 넣어주고 오라고 했다. 엄마는 미간에 주름을 모았다 풀기를 몇 번 하더니 포크에 딸기를 찍어들고 주방을 향해 무릎 걸음으로 갔다. 날이 지나면서 텃밭의 잡초는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순철은 엄마를 안아들고 텃밭으로 갔다. 그토록 정성껏 가꾸던 채소들을 보면 혹여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날도 더운디 뽀땜시로 여길 데려온겨. 옷에 흙 묻자녀. 엄마를 텃밭에 앉히자 엉덩이에 흙 묻는 게 싫은 것 같았다. 텃밭에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순철은 오이 중에서 예쁘게 생긴 녀석을 따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한 입 베어 물더니 금세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다. 방금 전 옷에 흙이 묻는다던 역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니도 하나 먹지 그냐. 싱싱하니 맛나구만. 순철은 순간 엄마가 의식의 전멸등이 켜진 맑은 정신임을 알았다. 텃밭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또 전멸등이 꺼질지 몰랐다. 하나 따주세요. 엄마가 수빈이랑 심은 거잖아요. 그려, 맞아. 나가 하나 따줄까? 엄마는 엉덩이 걸음으로 텃밭의 고랑을 몇 미터 가더니 튼실해 보이는 오이 한 개를 따서 몸빼바지에 쓱쓱 닦아 건네주었다. 순철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싱그러운 오이 향이 입안 가득 번졌다. 때마침 수빈이가 텃밭으로 왔다. 할머니와 아빠가 오이 넝쿨 아래 오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먹고 싶은 모양이었다. 엄마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으며 물었다. 우리 강생이도 하나 먹을겨? 요즘 할머니의 낯선 모습과 행동에 멀리하던 수빈이가 잠시 쭈뼛거리는가 싶더니 쪼르르 달려가 쪼그려 앉는다. 요걸 먹을겨, 저걸 먹을겨. 우리 강생이가 골라봐. 할머니 이거. 엄마는 수빈이가 가리킨 오이를 따 역시 몸빼바지에 꼼꼼하게 닦아 손에 쥐어주었다. 식구들이 텃밭에 있자 아내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다. 햇볕에 얼굴이 타는 것이 싫었는지 넓은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무슨 재밌는 일이 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게. 아내는 언제 준비했는지 양산으로 엄마를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었다. 순철은 아내의 이런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고우면서도 미안했다. 자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애미야,
니도 하나 줄까? 아내를 보는 엄마의 눈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엄마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말투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는 하이톤의 통통 튀는 비눗방울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님. 제일 맛있는 걸로 따주세요. 아내도 수빈이처럼 엄마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엄마는 오이를 한참이나 고른 끝에 튼실한 걸 당신의 바지에 쓱쓱 닦아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 참. 내가 깜빡했는디. 니에게 알려줄 게 있다. 뭔데요, 어머니? 아내는 오이를 오물거리며 물었다. 순철도 궁금했다. 내 방 서랍장 첫 번째에 봉투가 하나 있다. 애비가 매달 준 용돈을 쓸 데도 없어 모아둔 것인디. 12월 크리스마스 때 애미 금목걸이 10돈을 해주려고 했던 거요. 혹여 그 사이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걸로 꼭 네 목걸이를 해야 한다이. 알겠자? 어머니. 아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아내의 손을 다잡고 토닥이고 있는 엄마의 눈에서는 새떼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엄마의 방에서 함께 잘 때 취침등 불빛 아래 자신의 가슴팍에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엄마의 가녀린 어깨에서 불쑥 솟구쳐 푸드득 날아오르던 그 하얀 새떼였다. 그때 보았던 때를 지어 날아가 버리는 소멸. 소멸이 갖는 인구와는 죽음이 아닌 망각임을 깨우치게 했던 새떼들. 정말 얼마만인지 엄마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햇살 가득한 텃밭에 모여 앉아 엄마가 따준 오이를 먹으며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다. 순철은 지금이 너무 좋았다. 지금의 이 행복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지속되었으면 싶었다. 물결인 눈 언저리를 엄마 몰래 소매로 누르며 엄마의 어깨 너머로 날아오르던 새떼를 보았던 밤을 생각하며 썼던 시 구절을 떠올렸다. 당신 떠난 그날 바람이 울었다. 당신 때문에 등 따시게 살아온 날들이 고마웠다고. 찔레꽃 하얀 무덤가. 홀로 가던 당신이 그랬듯이 홀로 찾은 나도 그렇게 슬펐다고. 목련이 지듯 떠나가는 것들. 찔레꽃 하얀 무덤가. 허공의 그리움에 문패 하나 걸고 아쉬운 걸음, 뒤돌아가던 걸음 문득 멈추고 뒤돌아서 당신을 보며 그 서름에 겨워 나 그리 홀로 오래도록 서 있다고. 당신 어깨 너머로 날아가던 새떼, 소멸과 죽음과 망각. 당신 떠난 그날 바람처럼 울었다.